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워싱턴 DC 한복판에 자리 잡은 내셔널 프레스 빌딩 SBS 워싱턴 지국입니다. 저는 김용태고요. 저는 남승모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미국의 시각과 생각을 충분히 담아서 안보를 중심으로 긴급 현안 점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방문 교수이자 한국에선 국방대 교수로 계신 김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좀 쉬운 질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백악관이 아니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했단 말이죠. 그리고 미 측에서도 굉장히 의미 부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바이든 정부에서 처음으로 외국 정상을 초대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는데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의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캠프 데이비드는 이제 한국에 많이 소개가 돼서 한국 분들도 뭔가 특별한 초청을 받는 장소구나라고 아마 느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가장 특별한 협정을 가장 온화한 분위기에서 그 정부에서 가장 어떤 키포인트를 주는 외교적 행사를 거기서 개최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중동협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열렸죠. 그래서 한미일 관련해서 외교적 무게를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는구나 라고 기대하셨으면 현재 언론의 보도를 보고 아마 맞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회담 장소에 미국 측이 특별히 신경을 쓴 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선언문이 하나 있었고 또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 이렇게 세 가지 문건이 나왔습니다. 저는 협의에 대한 공약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제일 짧더라고요. 자, 그 공약 어떤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한미일 3자 협의 먼저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 사실 캠프 데이비드 정신하고 원칙들이 분량도 많고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화된 문서라도 많이들 보셨을 거고 이미 소개가 많이 됐지요. 근데 우리한테 가장 예민한 건 사실 3자 협의입니다. 네. 도대체 한미일 간 어떤 의무 조항이라든가 혹여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군사동맹의 준군사동맹 환야 여러 가지 한국에서 위기 발생 시에 자위대가 들어오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분량은 한 문장 반 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또 구속적인 워딩이 쓰였느냐를 모두 아마 영어 독해하듯이 문장별로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그런 구속력에 대한 문구는 사실 없지요. 네, 제가 첫 문장만 한번 읽어볼게요. 세 나라는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공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위기, 위협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1차적으로는 대북 억제,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대북 억제가 1차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삼국 간의 핵심적인 합의고요. 사실 저희가 우려하는 건 대만이라든가 중국발 위기가 있을 때 한국이나 일본이 사실상 자동 개입에 준하는 이런 의무 조항이 있느냐가 저희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는 일체 언급되지 않고 일단 대북을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정보 공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평화 어떤 무드와 상관없이 해야 된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한 협의들만 있는 것이죠. 사실상 이것이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국가 간의 정치적 약속이라고 한 거 보면 거의 지키겠다는 얘기인데 외신들은 어떻게 제목을 달아서 기사를 썼냐면 타이완 해협, 대만 해협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나라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사들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 해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우려들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실제 그때는 상황이 터져봐야 알 수 있다는 게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형태는 사실 대북을 염두에 둔 느슨한 형태의 어떤 합의 조항이고 대만이라든가 이거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긴 합니다. 또 어떤 형태로 발생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아주 소규모 무력 분쟁 충돌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조차도 개입하기 어려운 수준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 중국이 전면적 형태로까지 갔을 때는 그거는 사실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로 범 글로벌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는 거 하나로 호주, 필리핀, EU, 나토 모든 국가들처럼 한국, 일본도 외면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갈 수 있어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중국 관련해서 한일 간의 협조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형태로 뭐가 발생할지 모르고 지금 제넷 옐런이라는 이런 분들은 또 포지션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우리가 앞장섰는데 뒤엔 아무도 없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게 미국의 태도가 군사적으로는 긴장이 맞지만 브릭스가 이번에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약간 템포가 느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무역 관련해서는. 우리가 나가니까 중국, 러시아가 중동을 끌어들여서 새로운 시장을 만드네. 그러니까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상황, 또 미국의 대선으로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삼국 간의 협의는 많은 여지를 아직은 남겨놓되 대북 관련이라든가 몇 가지 느슨한 형태의 정치적 약속은 필요하겠다. 한미와 미일 간에만 존재하던 것들을 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공유하기 때문에 요거는 누가 백악관을 차지하든 전체적으로 가야 될 측면이 있겠다 해서 제도화시킨 것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100%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런 우려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문구에서 일단 그쳤다. 그리고 외교적 문서나 이런 데서는 구체적인 걸 넣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나라의 국익이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갈 구멍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이 정도의 블랭크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불필요한 작은 실무적 협의 때문에 의사결정까지 해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 약속 형태로 하셨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본 문제를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한미일에서 사실은 지소미아라고 한일 정보보호 협정이 있어서 사실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이미 물론 뭐 문재인 정부 때 끊어지긴 했었지만 지금 다시 정상화가 됐고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수준과 지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하겠다는 수준이 그러니까 한일 간에요. 차이가 큰가요? 어떻습니까? 차이는 현 단계에서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신하고 원칙에서 보면 사이버도 하고 우주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 공유 거의 뭐 다 공유해서 어떤 가짜뉴스라든가 이런 것도 하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단계는 지소미아 형태도 어떻게 보면 실제 공유하는 건수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핵실험, 미사일 실험해야 공유하니까 미사일은 많으니까 이제 공유가 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방향성 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협의를 어떻게 추진하고 국방부, 외교부 어떤 그런 사이버 사령부 차원에서 그거에 대한 것들은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신호탄을 쏜 거다. 내용은 채워나가자. 그럼 방향성은 제시한다. 근데 우리가 우려하는 한일 간에 실제 저희가 우려하는 건 지금 현재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다국적 훈련에도 우리가 같이 림팩이라든가 한미일 간에 북핵 정보 공유라든가 대피 훈련, 민방 훈련 이런 건 같이 했잖아요. 수상 구조 활동도 했었고. 근데 실제 걱정하는 건 한반도 땅에 자위대 군대가 한 발짝이라도 들어오느냐. 소위 이제 지상군 형태. 혹은 공군 전투기나 이런 것들이 지원한다는 형태로 들어오느냐. 그거에 대한 이슈인데, 그거는 사실은 좀 많이 나간 걱정이시긴 해요. 그때 전면전의 형태가 터졌을 때는, 그거는 뭐 일본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 그쵸?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고, 그게 아닌 이상은 사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에 있어서는 여지를 늘 남겨놓습니다. 그때 대통령이라든가 삼국의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요소, 자기의 국익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에 구속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면은 별문서 아니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느슨한 형태의 문구들만 있으니까 나쁘게 보면 해석 여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죠. 밀실에서 뭔가 협의한 거 아니야? 그러면 정말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위대가 들어와서 도와준다는 거야? 이런 뭐랄까 약간 논란적인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는 사실 건전한 거고 우리가 실제 가져야 되는 논란이고 그래서 동맹하고 안보협력의 차이가 뭐냐? 동맹은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나토 관계를 보셨지만 자동 개입 조항이 없고 소위 너네 편이야. 근데 우리 아들, 딸은 보낼 수는 없어. 이게 이제 동맹이냐 아니냐 차원이거든요. 미국도 우크라이나 편이지만 우리 아들, 딸을 너네 전쟁터에 보낼 수 없어. 이게 동맹이냐 아니냐 차이기 때문에 나토도 우크라이나 회원국을 받냐 마냐에서 굉장히 냉정하게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요 삼각은 지금 정부들의 얘기하듯이 아직 동맹 수준은 당연히 아니고 동맹의 전 단계냐 그것도 얘기할 만한 근거들은 없습니다. 그 중국을 노골적으로 겨냥해서 명시했잖아요.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최근에 목격한 남중국 해서의 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뭐 등등등등으로 나간단 말이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한미일 문건에 중국을 적시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우리로서는 또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안 하던 걸 하다 보니까 당연한 우려이기도 하고 중국이 굉장히 격하게 반발할 걸로 우려할 수 있는 것도 동시에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걸 이제 한번
지난 5년을 보면 이 워딩은 이제 거의 보편적인 용어로 쓰이곤 있어요, 사실. 중국이 영국이나 프랑스가 이런 용어 쓴다고 욱하진 않거든요. 이제 안 쓰던 나라가 쓰면 섭섭한 건 있죠. 근데 지금 그 우리가 그 항해를 지나는 게 우리 그 수출 수입이나 석유의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그 거기 안전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관한 국가는 아니고 중국을 배려해서 그런 워딩 참여는 안 했었는데 이번에 사실 몇몇 회의에서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한 거고 우리 우려는 당연히 중국 사람들의 반응처럼 우려가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유니버셜한 텀이 된 어떤 상황에서 마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 러시아가 그날을 섭섭해하게 되지 않잖아요, 요새는. 왜냐면 러시아가 무슨 말인지는 아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액션이 뭐냐 갖고 이제 제재 조치에 동참했다. 아니다. 이걸 갖고 러시아가 이제 리스트에 넣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해서 인권 문제라든가 홍콩 문제라든가 뭐 대만 문제라든가 어떤 항행의 자유가 룰 베이스로 가야 된다. 인터내셔널 오더로.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한 10년 사이에 유니버셜 텀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중국의 민감성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은 조금 이제 약한 고리로 본 건 있기 때문에 안 쓰던 나라가 저쪽으로 좀 더 다가서는구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반응들은 나오긴 할 텐데 이렇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다라는 용어 수준으로 된 텀에 한해서는 우리가 우려하는 수준으로 그 강력한 반발이 계속 강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액션을 통해서 이제 보겠죠. 액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사실 다 얻을 수는 없죠. 모든 나라 친하게 잘 지내자는 게 우리의 전략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또 강해지면 이쪽 나라의 문제점이라고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모른 체 할 수도 있지만 비판 정도는 하는 게 맞다고 보면 러시아의 관계는 그 정도는 고려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죠. 이 정도의 표현이라면은 쉽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빗대서 보면 뭐 침략 전쟁을 비판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그 액션의 강도로 근데 이 정도 표현은 그런 무기 지원까지는 가지 않을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정도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수위의 동참인 거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미 다 예, 공인된 10년 넘게. 정도의 예, 그런 비판 용어를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구체적으로 적시했기 때문에 세 보이지만 사실 그런 정도의 얘기들은 이미 어느 나라 문건 어느 나라든지 다 서방 하고 있는데 선진국은? 다만 그거 공개적으로 얘기했냐 안 했냐. 근데 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꼈기 때문에 평소에 안 하던 한국이 낀 거에 대해서 중국이 섭섭해할 수는 있겠다. 뭐 나토 한번 선언문 보시죠. 거기 중국을 제1의 적으로 명시한 문건인데 거기 가입국을 보세요. 그럼 중국하고 원수가 돼야 되는데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무역이 점점 증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코스트는 분명히 있지만 큰 방향으로 우리 국익에 맞는 쪽으로 조금 더 한 클릭 이동한 거죠. 그래서 나토나 EU 국가들은 사실 요 워딩만 보면 러시아, 중국이랑하고 평생 안 지낼 정도의 그건데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잘 지내요. 비즈니스. 네. 독일 보세요. 예. 그리고 영국, 프랑스가 그런 워딩 쓴다고 중국이 뭐 의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약간은 그럴 정도의 국가는 됐다. 그리고 언제까지 국제적으로 이미 유니버셜한 문제를 어떻게 보면 편협해 보이거든요. 국제사회에서는. 분명 뭐 중국, 러시아 편이하고까지는 안 보지만 유니버셜한 운동에 자기 나라 국익만 생각하는 걸로 너무 보이면 약간 소인배 국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돈만 벌면 되는 애들이야? 약간 졸부? 이제 먹고 살만한데도 아직까지 비즈니스 계산기만 돌려? 근데 비즈니스 계산 다 돌리는데 유니버셜한 운동에는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중국 입장에서 당연히 반발도 있고 어느 정도 리스크도 아예 없진 않겠죠. 근데 우리가 따졌을 때는 그게 좀 크다고 판단한 정부의 어떤 통치술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유니버셜하게 쓰인 지가 오래되고 서방 선진국은 24시간 중국을 비판하고 있는 대통령 총리들도 외교부 장관도 아침에 눈 뜨면 브리핑이 중국 비판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중국하고 척을 지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입장은 다르죠. 가까운 나라고 북한 문제에 협조를 받아야 되고 조금 더 걔네보다는 필요한 국가라 중국을 어떻게 또 달래고 얼르고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은 이렇구나라고 중국이 사실상 어색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국 부분이 좀 궁금했었는데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명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바라보는 한미일 정상회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상 그날 표정이 제일 좋았던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이었거든요. 뭐
해피하다고 했던 거예요. 뭐 그런 단어도 가장 행복한. 네, 뭐 그런 단어도 썼던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은 예전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좀 이렇게 친하게 지냈으면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믿을 만한 친구가 둘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사이가 안 좋은 게 미국의 고민이었던 건데 이번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됐다고 보는 건가요? 미국 안에서는요? 그렇죠.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친하게 지내길 바라는 전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섭섭했지만 1980, 90년대까지 일본 편을 듣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 이후에 한국이 조금 목소리가 커지니까 우리는 한 발 빠져서 한일 관계는 잘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한 20년 정도 유지를 했던 것 같고 최근에는 한국 목소리가 더 커지니까 그래 왔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자 우리 한번 바이든 행정부 대선하고 연결시켜 보면 지난 3년 동안 오케이 잡은 좀 만들어 놨고 컬처워에서는 뭐 민주당 입장은 강경하고 낙태 문제는 오히려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된 것 같은데 외교적 성과가 딱히 없단 말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가치 동맹을 규합하는 걸 외교적 성과로 들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급부가 브릭스나 중러가 점점 뭉치고 있어요. 또 그렇다고 중국에 대한 강경파적인 태도 때문에 공화당이 공격을 안 하느냐. 얼마 전에 차이니즈 벌린 넘어왔을 때 하루 먼저 쏘냐 마냐갖고 바이든이 마치 해리 트루만의 민주당처럼 공화당한테 엄청나게 몰매를 맞습니다. 하루 늦게 쏴서 중국한테 돈 받은 게 맞다. 헌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돈 받았다. 계속 바이든은 외교 안보적에서는 수세로 몰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오바마처럼 어떤 성인군자의 인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외교적 성과는 내세울 게 전혀 없는데 본인은 사실 외교 분야 전문가라고 할 만큼 외교위원장도 오래 했고 사실 박식한 정치인인데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사우디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관해서 조금 나서는 형태고 이란 JCPO에는 복원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이제 북향 관련해서는 북한의 응답이 없으니까 남은 건 이제 한미일입니다. 그래서 한미일 관련해서 본인이 이 정도 상징적인 조치를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던 공화당 맞상대한테 외교안보의 전문가는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상품이 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오셨을 때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많은 회자가 되긴 했지만 그때 현지 여론의 99%의 관심사는 터커 칼슨이라는 폭스뉴스 진행자가 해고된 게 99%의 뉴스였어요. 그때 돈 내면도 같이 나갔어요. CNN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원설이나 이런 거는 메이저 뉴스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일부 한국계 기자분들이 몇 번 쓴 게 끝이라. 근데 지금은 한미일이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CNN, 뭐 폭스까지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바라보는 관심사가 한미동맹은 중요한 건 맞는데 안 하던 걸 한 거는 관심이 되는데 한미일이 바이든이 호스트에서 한일 관계를 잘 푼 걸로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 중요하게 여긴 것도 맞고 바이든은 자기의 치적으로서 이거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첫 단추기는 하지만 본인이 대선을 앞두고 수세에 몰려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거리를 하나 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중요한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추진하는 전략이 소다자 협의체를 굉장히 중시한다 이런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깨도 되잖아요. 하나씩 필요 없을 경우에 아니면 거기에 참가국을 늘리는 방법도 되고 소위 말해 툴을 여러 개를 갖고 체스판을 유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큰 차를 하나 만드는 대신 포 말을 여러 가지 놔두고 자기들이 필요한 경우 이쪽 포를 키우고 이쪽 말을 줄였다가 또 아닌 것 같으면 이렇게 붙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이 굉장히 미국한테는 유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한번 보고 있어서 현재까지 나토 왜 안 만들어라고 하면 미국 전문가들도 아니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으셨을 거예요. 미국 정부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엔 답답하게 조금씩 하지 말고 한미일하고 코드하고 붙여버리고 오코스 붙여가지고 필리핀만 넣으면 그쵸? 완성되는데 대만하고 저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 소다자 협의체로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도 하지만 자기들은 힘이 있으니까 그게 뭔가 실행력을 가져야 될 때는 문구나 조항은 없어도 맞네요. 의사결정에 네, 압력을 넣어서 자기들이 필요한 군사동맹 내지는 뭔가에 준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추정도 뭐 합리적입니다. 한일 간의 입장이 하나도 안 맞을 것 같지만 한일 간의 이슈에서는 그런데 미국의 동맹 차원에서 주일미군, 주한미군 당장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지상군부터 뺄지 모르겠는데 이런 제도화를 통해서 그런 우려를 경계하자는 게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었죠. 그런 거 보면 한일 간에
또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의외로 많을 수도 있어요. 한일 간에 같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한일 간의 문제, 독도, 위안부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한일은 사실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핵무장을 안 하고 미군이라는 어떤 주둔을 통해서 리어선셜러스 그렇죠. 그걸 보장을 받고 있잖아. 핵 확장 억제의 대표적인 국가고 수혜를 받는. 그렇기 때문에 TPNW나 이런 거 가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의 목소리는 미국하고 우리가 핵을 안 가는 대신에 강력한 확장 억제와 동맹을 통해서 위협을 막아야 된다는 입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에이시아니스라는 가치가 있잖아요. 사실은. 일본이 사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G7 이런 데 반기지 않는다는 얘기들도 오래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막는 건 일본이 제일 우선이다. 그래서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우리가 여러 가지 플레이로 갈 수 있다. 아직은 일본 입김이 많기 때문에. 그럼 약간의 이제 음모론이 섞여서 하는 얘기긴 하지만 에이시아니스라는 가치를 확대시키는데 한일 간은 또 같이 갈 부분들이 또 있어요. 제가 아는 미국 학자 중에 한국은 핵무장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띄엄띄엄 있잖아요. 근데 한 분은 한일 간의 과학기술이 발전됐으니까 트럼프가 혹시 되면 둘이 같이 공동 개발해서 핵무장을 빨리 해라. 아니면 해야 된다고 둘이 같이 미국한테 엄포를 해서 확장 억제를 세게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할 때 최적의 파트너로 제가 약간 멘붕이 왔거든요. 정치적인 접근으로는 상당히 좀 난해한 문제인데 만약에 뭐 사업이다, 비즈니스다 그러면 그런 카드를 뭐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미국 쪽 입장에서는 우리가 섣불리 꺼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든든한 또 동지가 될 수 있는 의외의 어떤 발상의 전환. 예를 들면 반도체 시장판을 여기다 벌려놓고 원자력 시장판을 벌려놓고 한미일이 모여가지고 미국이 야 너네들이 우리 하던 대로 하청업체나 하고 뭐 이렇게 해. 그때 일본은 그건 아니지라고 얘기할 때 우리도 같은 입장인 거잖아요. 사실은 토요타 팔 때 현대 팔아서 같이 관세 같은 거나 이번에 전기세 같은 것도 양보를 받아낼 수 있고 핸드폰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할 때 굉장히 또 단짝이 될 만한 여지들이 제법 있어요. 그건 이제 상상력의 어떤 발휘죠. 그럼 일본이 얻은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도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얻은 게 없다. 뭐 일본도 많이 뭐 얻었던데 일본은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일본은 사실 미일로만 충분했던 거 아니냐, 굳이 왜 한미일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본이 쿼드를 사실 상상으로 펼쳐서 만들어냈고 인도 패시픽이란 용어도 뭐 아베가 제안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중국이랑 거대한 거인이 커가고 있는데 저쪽은 나토가 있고 태평양 지역은 일본이 미국과 함께 주도 국가로서 여기서 어떤 플레이를 하려는 그게 있거든요. 제국을 경영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으로서 본인이 이제 조금 더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기시다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미일도 자기가 큰 기여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하고도 관계를 틈으로써 본인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태평양 리더 국가 이미 저쪽 유럽에서는 뭐 프랑스, 독일, 영국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걸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정도가 일본 입장에서 큰 성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한미일 셋이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화이팅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틀인가 후에 이제 그 방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방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그것과 이것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게 정부의 뭐 일관된 설명이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못 내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평가도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염수 문제랑 요거랑 뭐 직접적인 당연히 연관성은 없고 범 차원에서는 당연히 연관성이 있고요. 뭐 일본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그죠? 지금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그 국민 안전과 여러 가지 뭐 데이터만 봐도 우려가 많으신 거는 당연한 문제고 그게 까마귀 날도 배 떨어진다고 여러 가지 조합들이 역사 논란까지 있죠. 쭉 이어지는 게 전반적인 정책 방향성에 대한 거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남북 문제나 역사 문제가 미래를 맞게 하지 말자.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성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 이런 개별 사안들, 후쿠시마 국민 안전 문제, 그리고 뭐 역사 문제 이런 것들 하고 이게 어떻게 개별돼서 결부돼서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사실 한일 간의 신뢰성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하나 실제 오염수가 문제가 있냐는 과학적 논쟁이 또 별도로 있는 것이라서 미국은 그 문제도 직접 개입하기는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위안부 문제랑 비슷한 거죠. 독도 위안부 문제처럼 한일 간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가 또 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 문제랑 직접 연관은 당연히 없고 그렇다고 아예 무관한 것도 아니지만 한미일 간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될 만큼 시간이 뭐 충분했거나
정신이나 원칙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정도 문서 만들려면 관련 부처들이 도대체 몇 달을 밤을 샜을까요? 근데 거기 오염수 변수까지 넣어가지고 막 굴리고 할 만한 그게 없습니다. 제 아는 일본 외교부 인사도 기시다 총리가 갑자기 한국을 뭐 오게 되려고 막 했을 때 그때 갑자기 안건을 만들어서 밤을 새서 올려야 된다고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이 뭐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범 외교안보 전략 측면에선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여러 번 이미 표명을 했기 때문에 삼국의 지도자가 그 안에 이제 개별 사건에 대한 민감성들은 또 별도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미래를 위해서 한미일이 합치는 게 각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관점에서 또 따로 보시면 당연히 뭐 그 우려는 뭐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방향성에 관한 거는 이미 여러 번 각국의 지도자가 표명을 했기 때문에 해결하는 쪽으로 우려는 있지만 좀 해결을 잘 해보자는 쪽으로 같이 노력해보자.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일본 정부에 대한 아쉬움, 도쿄 전략에 대한 아쉬움, 미국의 어떤 IEA에 대한 아쉬움들은 우리가 뭐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보에서 우리가 사실은 한미 간에 워싱턴 선언도 있었고 확장 억제도 뭐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다른 차원에서 올라갔는데 한미일 차원이 되면서 우리가 얻은 거 뭐가 있습니까? 한미일로 당장 얻은 거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그 강력한 우군들하고 좀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걸 얻은 거겠죠. 예를 들면 정신하고 협의 내용을 뭐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열거돼서 앞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다자 채널들을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화들이 좀 많이 돼 있고 일본이란 나라가 한일 관계로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풀 수 있지만 한미일이 뭉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플레이어로 뛸 수 있는 강력한 지지자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이제 글로벌 세팅 플레이어가 지금 눈앞에 왔잖아요. 그게 꼭 G8이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단편적인 하나하나라기보단 우리가 이제 글로벌 세팅 플레이어로 갈 수 있는데 강력한 베스트 프렌드를 만드는 어떤 협의체. 이게 이제 얻은 걸 거고요. 리스크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들이 당연히 뭐 건강하고 합리적인 우려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얻을 수 있는 거는 큰 방향에서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어떤 지금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많이 흔들리긴 하지만 그 세계의 어떤 리더 국가로서 조금 한 단계 더 나갔다. 이게 시작을 잘했기 때문에 혹시 정권이 바뀌어도 이건 유지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 정치의 특성까지 감안해 봤을 때 이 정권이 뭐 언젠가는 뭐 바뀌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한미일 협의체는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예, 유지되죠. 실제 그래도 제가 액션은 별 차이가 없었던 게 림팩 훈련이라든가 한미일 수상 구조 훈련 이런 거 다 했었어요. 진보 정부 때도. 그리고 대북 정책은 요새 휴직이죠, 사실은. 보수 정부 때 거의 방향성 밑에. 근데 성과가 다 달랐던 거죠. 그 안에 이제 내부 문제가 있던 거죠. 북한하고 조금 더 주장을 강화하는 사람들에 대한 북한 문제는 좀 그런데 또 한일 관계가 달라졌잖아요. 한미일에서 한일 관계가 한일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한미일은 또 어나더 레벨입니다. 어나더 레벨. 이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 근데 우리가 설령 이제 정권이 바뀐다고 바로 판을 깰 정부는 없을 것 같고 수위 조절, 속도 조절, 방향성 조절은 당연히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우려를 좀 줄여야 되는 게 한국이 너무 이렇게 보이는 국가면은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좋은데 그건 뭐 좋은 민주주의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오는 아웃풋은 비슷하더라. 근데 방향성, 속도, 수위 조절들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보기엔 미국 민주당은 한국에 누가 집권을 하든 그 나라하고 가장 얻을 수 있는 그거를 제일 중시하는 것 같아요.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보수 정부가 있으면 한미일 강화하고 한일 관계 개선으로 하고 진보 정부가 있으면 북한 문제를 좀 풀려고 노력을 했었고 공화당 정부는 그전에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 정부는 조금 자기 목소리가 크고 동맹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에 맞는 또 국익을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도화하는 게 각국의 일본은 뭐 정부 정권 교체가 사실 많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때 한국에서도 사실 누가 집권을 하든 그거에 대한 큰 방향성은 동의를 할 겁니다. 문제는 이제 한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매몰돼서 같이 가는 거에 대한 그 국론이 좀 싸움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집권을 해도 이걸 깨지 말고 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도화하자. 정리하면
한일 간의 강론에서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겠으나 한미일 큰 틀이 깨지진 않을 거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걸 뭐 해체 수준으로 결정하진 않을 거고 말씀드린 속도, 강도, 분야, 우주나 가짜뉴스 이런 거는 사실 북한에 대한 게 1차적이고 중국 러시아발 것들도 같이 동의하자라는 차원에서 우주 협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제안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속도나 방향성 수위 조절들은 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큰 방향성은 사실은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사실은 그 한미일 정상회의 저희가 기사도 많이 쓰고 분석도 해봤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긴 시간 김용준 교수님과 얘기해보면서 저희의 생각도 좀 분명해졌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좀 더 많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는 DC 한미일 정상회의 긴급 점검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